건강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시가 있는 클래식. 오늘은 2003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 진검돌이 별자리처럼 빛날 때가 당선이 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시집에는 달안을 걷다, 밤새 이상을 읽다, 백 핸드발리, 슈게이징 등이 있습니다. 현재 협성대학교 문해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 김병호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김병호 시인의 시 한 편을 먼저 만나봅니다. 나라서적 김병호. 서성거리는 사람들, 얇은 표정으로 오목해진 걸음들, 너무 오래 기다리거나 아예 오지 않는 그이들은 지금쯤 어디에 닿아 있을까? 입김 덧쌓인 창유리로 이별은 흘러 캐럴을 연주하는 금관악기처럼 반짝이다 고이는데, 검은 목폴라 속의 짧은 목례 같은 시간들, 당신은 서둘러 어른이 되고 나는 이제야 당신의 침묵을 읽는데, 창문을 열면 처음인 듯 눈이 내리고 당신이 가져갔던 시간 속으로도 내리고, 어제는 5월, 오늘은 11월인 나는 공중전화 부스에 맴돌던 말랑한 구름이 된다. 내 청춘의 심장부가 있다면 충장로 우체국 맞은편, 새로 태어난 행성처럼 반짝이며 금간 스노우볼처럼 반짝이며 당신이 있던 곳, 짧은 서정시처럼 눈이 내리지만 나의 몫은 아니었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선생님께서 쓰신 시 한 편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 제목이 나라서적이고 뭐 충장로도 등장하고 아마 광주광역시 충장로를 대표했던 대형 서점을 배경으로 쓴 시 같아요. 예, 이 그렇습니다. 쓰신 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이제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이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던 시절이어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주로 어디 뭐 다방이나 어느 건물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시에서 드러나는, 그때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어서 다방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는 어렵고, 저희는 보통 그 시내 우체국 앞에서 보자고 하거나 시내에 있는 뭐 나라서적, 삼복서적, 그런 데서 이제 친구를 만나는, 누군가를 만나는 게 보통의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 때문에 밀려난, 사라진 서점이 바로 이제 나라서적인데요. 그때 서점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서점은 책을 뭐 사고 팔려는 그런 곳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만남의 장소 역할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누군가 1시간 정도 늦게 와도 화가 나기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던 그런 곳인데요. 그때는 이제 광주 시내가 너무 좁아서 뭐 서점이나 우체국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꼭 약속하지 않은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곳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나라서적이라는 곳에서 그 뭐
뭐 첫사랑이라고 하기에도 그 애매한 네. 그런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서점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설레어 했던 그 시간이 제 삶에서 가장 그 '빛나는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시에서 당신이라고 이렇게 호명을 하는 건 네. 그 여학생일 수도 있지만 제가 떠나왔던 두고 왔던 그 시간, 예 18, 19의 그 시간을 인격화해서 다시 이 호명하는 그런 명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시간, 그 여학생이 이렇게 아련하게 각인된 곳이 바로 나라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이렇게 그 판타지처럼 타임슬립이 가능하다면 예 저는 18, 19의 나라서적 앞으로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시를 네. 읽으면서 네. 당시 그 광주 충정로에서 학창 시절이나 청년기를 보낸 세대에게는 이 나라 음. 선적은 정말 단순한 서점 이상의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잖아요. 추억이 그렇죠. 많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네. 선생님께서는 2003 년에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 네. 징검다리 별자리로 빛날 때로 등단하셨는데 인제 2003 년이면은 그 사이에 세월이 좀 많이 흘렀죠. 예. 그럼요. 지금 그때 그 어떤 초심이라 그럴까? 그리고 또 현재 시를 대하는 선생님 모습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음.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시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네. 음 대부분의 시인들이 그렇겠지만 등단을 위해서 시를 쓰거나 아니면 등단을 하고 이게 시인으로 활동하는 초반에는 사실은 그 독자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스스로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시를 쓰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요. 시를 쓰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일이고 지금은 시간이 더 많이 지났기 때문에 돌아봐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진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는 뭐 이렇게 그림자 같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길고 어떤 때는 되게 엷고 어떤 음. 때는 하나의 점처럼 자꾸 또렷하게 새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처음에 시를 공부할 때나 지금이나 시라는 게 여전히 저한테는 어렵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또 가장 큰 희열을 주는 그런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생님 첫 시집이 달하늘 걷다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멋진데요. 이 시집에는 어떤 시들이 담겨 있는지요? 음. 제 첫 시집이어서 좀 부끄러움이 많은 제 자신의 시집인데요. 부끄러움이 많은 시집인데요. 지금까지 인제 4 권의 시집을 출간을 했는데 그중에 이 첫 시집에는 그러니까 제 자신의 이야기가 가장 직설적으로 녹아 있는 그런 시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족에 대한 이야기 혹은 뭐 유년에 대한 추억 그다음에 어렸을 때 뭐 외갓집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사춘기의 질풍노도의 어떤 그 내면적인 그 방황이라든가 그래서 마치 시인이 되기 위한 어떤 결산 보고서 그런 음. 시들이죠. 그래서 습작의 그 작품들도 수정해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인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런 시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음 발표한 시집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예. 어 여러 시집이 있어요. 그 음. 시집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 그리고 뭐 시 제목도 음. 뭐 슈게이징 이런 제목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이 궁금한데 아하. 그 시집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등단을 하고 인제 시인이 된 지도 한 20 년이 벌써 지났는데요. 네. 20년 동안 4 권의 시집을 냈다고 하면 인제 누군가는 되게 게으른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하는데 부지런한 시인들은 뭐 3-4 년에 한 권씩 시집을 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네. 사실은 제가 시를 쓰고 한 편을 쓰면 되게 힘들거든요. 한 일 주일은 알아야 되는데 음. 원래 에너지도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시 한 편을 쓰면 이제 온몸이 노곤해지기도 하고 네. 정신적으로 허기의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20년 넘게 겨우 4권을 냈는데요. 그 첫 시집 달안을 걷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년의 시절이나 뭐 가족 음. 이야기, 청춘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시집은 밤새 이상을 읽다인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그 생활인의 자제가 녹아있는 그런 시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 다음에 한 아이의 아빠로, 또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일상의 풍경 속에서 우리 또 이렇게 삶의 어떤 본질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시집이고요. 세 번째 시집은 백핸드 발리인데요. 이 시집은 그냥 좀 더 이제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문제에 음. 접근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인간이 지닌 어떤 막연한 그리움, 그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고독, 그런 시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1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교환 교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감정도 이 작품에는 들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집은 벌써 재작년이네요. 2025년도에 출간한 슈 게이징이라는 시집인데요. 따지고 보면 이 네 권의 시집 중에서 가장 저를 닮은 시집이 이 시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새 이제 중년으로 접어든 제 네.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차마 이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도 숨겨져 있는 그런 시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연애시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뭐 고백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결국은 뭐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것, 그다음에 놓쳐버린 시간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을 에둘러서 표현한 그런 시집이 바로 네 번째 슈게이징입니다. 네. 사실 시인에게 예. 시집은 아픈 손가락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은 그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시집이 슈게이징인가요? 어 애착이 가는 거는 아마 첫 시집 달안을 걷다라고 얘기를 할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잘 쓴 시집은 슈 게이징 같고요. 그렇습니까? 아마도 네. 등단하고 인제 갈수록 인제 시의 완성도가 좀 음. 높아지니까,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면 첫 시집이겠죠. 왜 음. 그러냐면 인제 어떤 애정이나 시에 대한 애정과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다 들어가 있는 작품이고 시집이고, 그 첫 시집을 정신없이 내서 너무 솔직하게 혹은 너무 많은 거를 보여줬다라는 네. 그런 부끄러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 현재 대학에서 인제 문해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고 또 문학 평론가로도 음. 활발히 활동 중이신데요. 예. 시를 쓰는 창작자이기도 하시고 또 시를 예. 분석하고 가르치는 연구자이기도 하신 건데 시인으로 시를 쓰실 때 그런 점들이 좀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사실은 저는 이제 시를 뭐 분석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평론하는 사람이라는 그 자의식은, 그런 생각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집 해설이나 평론을 쓰고 있지만, 그건 역시 사실은 그 시를 쓰는 창작자의 입장에서 쓰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 쓰는 일이 사실은 엄살로 들리겠지만 되게 고통스럽고, 혹은 그 방학 숙제, 개학 마지막 날에 써야 하는 그 방학 숙제처럼 마냥 이렇게 미뤄 놓고 싶은 그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시를 쓰고 나서 하나의 세계를 완성했다는 그런 짧은 그 행복도 느끼는데요. 그렇다고 제 비평가의 입장에서 시를 분석하고 퇴고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스스로 경계를 하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를 쓰는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건 그거는 저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강단에서 인제 우리 젊은 예. 학생들 만나실 때 예. 시를 읽고 쓴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전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해요. 음. 뭐 제가 직접 경험한 바이고, 아이들은 이제 이게 인제 진짜 이야기인지 가짜인지 잘 아는데요. 저는 그 시를 읽고 쓰는 것이 마음의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이렇게 운유적으로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여유, 그러니까 마음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게 시를 읽고 쓰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이 부자인 게 돈 많은 부자보다 더 훌륭하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를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그 시를 쓰는 일이 어렵다면 읽기만 해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네. 하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시를 읽고 쓰는 일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더 좋은 시, 어떤 시가 좋은 시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를 읽다 보면 이제 여러 개의 마음의 결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대신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인제 낯선 사람들을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고, 보통 이런 거를 인제 뭐 공감이나 연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마음이 인제 시를 읽다 보면 가득해지고 그게 바로 인제 마음의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좀 시를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인 예. 생각에는. 음.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우리 선생님 시 한 편을 직접 음. 좀 낭송을 해 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낭송해 예. 주실 시는 어떤 시일까요? 예. 가장 이건 시집에는 아직 실리지 않았고요. 가장 최근에 쓴 시인데요. 읽어 볼까요? 네. 아주 정말 예. 따끈따끈한 시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럼요. 예. 네. 지난 봄에 쓴 거여서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러 와 주어요. 김병호. 당신에게는 시를 숨기고 싶어요. 착한 당신은 불운에 예민하니까요. 불운이 무럭무럭 자라나 슬픔이 되었을 때, 어떤 안간힘도 침묵이 되었을 때, 나는 당신의 시가 되기로 결심해요. 문을 열면 따뜻한 불이 켜지는 세계, 뿔처럼 단단한 빛들이 나를 가두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엔 얼어붙은 말들, 낮과 밤이 한 몸인 침묵이 갇혀 있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소란이 당신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소란한 빛들 속에서 갑자기 온 생애가 지나가 버리고, 애초부터 시와 무관한 슬픔처럼, 부르면 익숙하게 되돌아오는 뒷모습처럼 나는 노래가 되고 싶어요. 성에 가득한 냉장고, 캐럴도 없고 구름도 멈춘 발자국 속에서 녹지도 못하고 사라지지도 못하고, 나는 열심히 당신이 되려고 애를 쓰고 또 쓰는데,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요. 갈 수 없는 이름처럼 뒤돌아보는 당신에게 투명하고 단단한 모퉁이가 생겨나요. 어두운 벽에 붙어 자는 차가운 잠 속엔 하얗고 탐스러운 눈은 내리지 않아요. 무성하고 거친 마음 밖에 표정만 수북히 쌓여요. 견디는 일은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 쓰는 일이라 한밤의 꿈도 끈적끈적 흘러내리기만 하는데, 그제야 당신이 이야기를 하네요. 네가 싫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당신은 이상하고 슬픈 일도 그저 갸륵한 시일 뿐이라고 말해요. 각주처럼 창백하게 남은 어두운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면 당신의 기도가 한꺼번에 허공을 놓아버려요. 나는 아직 시가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목이 나를 만나러 와주어요. 예, 참 그렇습니다. 서정적인 시인데요. 예. 낭송해 주신 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그 텍스트를 눈으로 보지 않으면서 들으셨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마치 저의 시론, 제가 가지고 있는 시론을 시로 쓴 그런 시입니다. 제가 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러니까 마음을 당신이라는 이제 연인에 빗대어 써봤는데요. 시를 쓰는 일이나 연애를 하는 일이 뭐 결국은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살면서 느껴봤더니. 네. 그래서 이런 시가 그저 한번 이렇게 그 어떤 일종의 제가 시를 쓰는 지향점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 시에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상하고 슬픈 일도 그저 갸륵한 시일 뿐이라고. 그 시를 쓰면서 제가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써봤던 시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는 그냥 인생인 거네요. 우리네 인생. 네. 예. 그 평소에 인제 시를 쓰실 때 구상이 잘 되는 그런 선생님만의 공간이라 그럴까? 또 음. 선생님만의 시가 잘 써지는 거 어떤 시간대도 있잖아요. 시인들 보니까 그런 분들 계시던데 예. 뭐 어떤 아지트 같은 장소가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식 감상실이라든지 뭐 이런 곳이 음. 있을까요? 예, 시에 대한 생각은 뭐 의식이 있으면 어디 뭐 밥을 먹으면서나 식당이나 어디서든지 인제 시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데요. 정말 인제 그걸 정리하고 집필하는 곳은 어 저는 연구실, 그냥 혼자만의 그 완벽한 공간을 원하는데요. 주로 네. 인제 그 강의를 마치고 늦은 밤에 연구실에서 시를 씁니다. 그래서 음. 소리 내서 크게 읽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출력해서 걸어 다니면서 연구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 다니면서 읽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연구실에서 연구실이 제 시의 아지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앞에서 이제 질문을 드린 건 제가 예. 듣기로 선생님이 예. 클래식 음악 감상실도 가끔 가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예.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사실은 뭐 그렇게 그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은 건 아니고요. 그냥 네. 그 분위기, 뭐 네. 일반 뭐 카페나 아니면 그런 데보다 고전 음악 감상실, 클래식 음. 음악 감상실의 분위기가 좋아서 자주 찾는 편이고요. 또 어렸을 때 그런 곳을 접해 본 기억들이 있어서 네. 자주 갑니다, 가기는. 자, 그럼 이번에는 클래식 한 곡을 음. 선곡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곡을 음. 선곡을 해 주실까요? 베토벤의 월광을 추천할까 싶습니다. 네. 음. 특별히 뭐 이 곡을 선곡해 주신 이유가 아. 있으시다면? 예. 제가 인제 그 결혼을 하고 양쪽에 인제 살림을 합치다 보니까 네. 저희 와이프의 그 트로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 와이프가 사실은 그 피아노 전공자는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 피아노를 잘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트로피가 저는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그 전라남도 교육관 상이었는데 네. 이 친구는 그 교육부 장관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는데 이제 네. 초등학교 때 인제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 가지고 교육부 장관상을 어. 받았대요. 그래서 네. 이 친구가 인제 피아노를 배우던 초등학교 때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제 와이프 생일 선물로 음. 베토벤의 월광을 쳐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첫 네. 피아노로. 네. 그래서 인제 "그러면 한번 직접 들어보자."라고 해서 인제 그 와이프 인제 생일 즈음에는 이 월광을 직접 같이 듣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처럼 클래식 음악 이야기할 때면 클래식에 네네. 대해서 무지하면서도 그냥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베토벤의 월광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해서 추천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저는 중년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로만 들으면 결혼 아이고. 안 하신 분인 줄 알았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음. 그러면은 제가 인제 월광 준비를 하겠고요. 예. 어 함께 듣고 싶은 분 물론 인제 사모님이 음. 있으시고 예예. 또 뭐 듣고 싶은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 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분들이 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고 얘기해 보지 못한 저희 가족들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같이 듣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제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제 시를 직접 찾아서 읽어 주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같이 음악을 들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얻고 있을 독자들에게 건네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부탁을 드릴게요. 아 예. 예, 그 시가 사실은 저도 제가 시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시가 우리의 삶을 이제 구제할 수는 없지만 시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나 혼자만은 아니구나.' 하는 마음.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나의 곁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시를 쓰고 읽으면 힘 읽으면서 '힘을 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독자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군건복지 라디오 시가 있는 클래식 오늘은 2003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 징검돌이 별자리처럼 빛날 때가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셨고요. 현재 협성대학교 문해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 우리 김병호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김병호 시인이 선곡해 주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강 전악장을 감상을 하셨습니다. 비를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를 해드렸어요.